네, 저희 오늘 2교시 글로벌 이슈 체크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저희가 FOMC의 연준 금리 정책과 또 최근 시장의 톤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 조금 나눠보기에 특별히 모셨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글로벌 랩의 저녁 코너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이사님. 네. 저부터 네. 시작할게요. 바로 그냥 가시죠.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바로 가시죠. 아니, 요즘에 예. 뭐 사실 저희 IB 어떤 의견, 그러니까 예. 시장 방향성 전망이 예. 뭐 크게 뭐 변동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예, 된 것 맞습니다. 같진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어떤 바닥이어서 약간은 그러니까 반등 랠리가 좀 예. 온 건지 예. 아니면 정말 그냥 좀 선반영해서 조금 올라간 건지 예. 뭐 어떻게 저희가 시장을 좀 봐야 될까요? 올해도 그렇고 뭐 예. 최근에 이제 그런 트렌드가 좀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장 시장의 특징이라고 될 거예요. 이제 그 연준의 그 터미널 레이트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랑 글로벌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보면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 전망이 좀 올라가면은 글로벌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같이 하락하고,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 낮아지면은 글로벌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같이 반등하는 국면이 계속 뭐 이어지고 있죠. 예. 그 6월에 이제 그 미국의 CPI가 피크아웃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게 무산되면서부터 이게 되게 심해졌고, 그래서 거의 뭐 월 초에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월 중반에 미국 CPI 나오고 뭐 FOMC나 연준 멤버들이 한 마디씩 해서 터미널 레이시 움직일 때마다 물론 뭐 개별 종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지수들 기준으로는 글로벌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거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전망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짜 피크아웃하는 거 아닌가? 3-4번 뭐 예를 들면 예, 3-4번. 올해 6월부터 해서 네. 뭐 6월에 한번 저희 포함해서 다 틀렸다가 전 세계가 같이 틀렸다가 8월, 9월에 또 틀렸다가 네. 10월에 이제는 3-4번 진짜가 아닌가라는 사지선답이니까 예. 3번 틀리면 나머지 답이 나오는 거죠. 예, 하나가. 그런 기대가 더해지면서 이제 진짜 피크아웃하고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터미널 레이트 전망이 예. 5%에서 이제는 크게 안 변하죠. 이제 보면요. 예,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진 게 달러. 예, 달러가 이제 그동안은 계속 오르면서 소위 킹달러라고 해서 달러 외에 다른 자산에 투자를 굳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 참고로 올해 이제 그 자산 배분의 효과가 거의 없어졌죠. 주식 채권이 다 같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요. 올해 연간으로 봐서 아직까지 달러랑 원자재만 플러스고 뭐 어떤 주식이든 어떤 채권이든 지수들 기준으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적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제 예. 그러니까 배분을 열심히 했는데 60대 40 뭐 이런 6040 전통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6채권사 했는데 개별 종목 한 거나 개별 자산을 한 거보다 나을 수 있지만은 마이너스가 다 마이너스고 원자재랑 달러 말고는 다 마이너스이니까 달러를 왜 굳이 할 필요? 그러니까 달러 캐시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 예금이죠. 그거 외에는 할 필요 없었는데 달러가 이제 약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에 더해서 이제는 그 달러 말고도 다른 자산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그런 인식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직도 늘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지금 반등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 각 이제 자산 담당자들 전망 일단 미국 주식 담당자는 그 중간 선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통계죠. 통계적으로 중간 선거 전보다 후에는 주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그게 또 공교롭게도 더해지면서 그래서 미국 주식 가격이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국내 주식도 좀 한 부분 있고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연주 물가가 이제 그래도 이제 피크아웃 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5% 이상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생기면서 주식 가격 그러니까 금리 하락 주식 가격 상승 거기에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이제 달러 외에
그동안 부진했던 주식 채권 가격이 동방상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뭐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12월 FMC. 예. 12월 예, FMC. FMC에서 점도표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또 물론 그 전에 이제 다음 달 초에 또 고용이 나오고 물가가 나오면 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12월 FMC에서 그 점도표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5% 정도 거기보다 더 높게 찍히지 않으면은 아, 그 제임스 블러드 형님이 예. 제가 볼 땐 7에다 찍으실 것 같아요. 혼자서. 예. 참고로 그분의 이제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점도표의 돈키호테시죠. 그분은 위에도 잘 찍으시지만 예. 예전에 아래에도 맞아. 많이 찍으셨어요. 맞아요. 보면. 예. 맞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많이 찍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찍으시더라도 중간값이 그렇죠. 예, 그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시장이 하던 대로 나오면은 크게 변동이 적고 예, 생각했던 거와 다른 변동이 생기는데 12월 FMC 정도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가 5% 그리고 이미 시장은 2024년에는 인하를 기대하죠. 이제 보면 예, 그래서 또 그 기대대로 점이 찍히면은 이제 기준금리 미국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부부 영향력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뭐 12월 FMC를 얘기를 했는데 뭐 내년 금리 경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이런 뭔가 어떤 뭐 하락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동결되는 뭐 아니면 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 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컨센이 1분기에 한 5%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뭐 그 다음 해 정도는 인하 기대 뭐 이러면은 내년 뭐 말에도 인하 기대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러면은 근데 물론 이제 거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물가가 예, 그래도 물가가 여러 가지죠. 뭐 소비자 물가 CPI도 있고 뭐 PC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근원도 코어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 물가가 중앙은행 목표인 2% 앞에 3에서 2로 내려간다는 게 조금 컨빅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좀 확신이 생겨야지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시장 금리는 그것을 선반영해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시장 금리가 지금 미국 10년물이 지금 벌써 뭐 한 40에서 50b 정도 하락했죠. 이제 뭐 4% 위에 있다가 뭐 3.8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와 있는데 저희는 한 번 정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면은 예, 그게 이제 그거는 통화 정책에서 있어서 통화 정책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지금 동시에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수단이 두 개죠. 그 기준금리가 있고 QT 양적 긴축. 예,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던 거를 QT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저희는 변동성을 한 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3-4번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경험도 해보고 또 예측도 해보고 먼저 갔다 뭐 뒤에 갔다 하고 있지만 QT는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경험을 한 번밖에 못 해봤거든요. 2018년에 예, 그때 연준이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금리 올리고 QT를 한다라고 했다가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QT를 중단을 했죠.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데 예, 돈을 줄였다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때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 이슈, 뭐 레포 시장 발작,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단기 금리들이 너무 막 변동성이 커지고 하니까 연준이 QT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연준이나 경험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9월부터 QT를 뭐 가속화한다라고 해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QT는 연준이 사줬던 국채랑 MBS 모기지 채권을 재투자를 그냥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소각 만기가 돌아오면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게 행여나 이제 미국 물가 중에서도 그 보면 주거비가 지금 좀 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렌트. 예. 예. 근데 그거는 미국 집값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을 하고 미국 집값이 2분기 연중반에 이제 지금 미국 집값도 하락하니까 근데 렌트비가 떨어져서 물가를 낮추는 거는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혹시 연준의 예상보다
덜 낮아지는데 덜 낮아질까봐. 그리고 예. 연준 내에서도 매파들이 모기지를 재투자 중단이 아니고 연준이 갖고 있는 모기지를 내다 팔아가지고 주택 시장을 조금 더 쿨링다운 시켜야 된다. 9월 FOMC에서 사실 그 얘기가 나올까 약간 걱정했다가 안 나와서 시장은 안도했는데 이제 그런 QT 과정에서 저희는 약간 마찰적으로 금리가 한 번쯤은 조금 상승할 그런 변동성은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사님께서도 예. 그러면 그 상단 최종 금리 상단 예. 뭐 어디로 보고 계시나요? 5%?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5% 5%로 생각하고 보고 있고요. 계시고요. 예. 그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 그 이 앞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 전에는 그게 한 5.25까지도 선물 시장 이런 데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예. 5.25가 어떤 레벨이냐면은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미국 기준금리를 그때 1%까지 낮췄던 미국 기준금리를 쭉 올렸을 때가 금융위기 전에가 5.25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이 예. 혹시나 이게 계속 올라가서 5.25를 넘게 되면은 시장은 진짜 금융위기 이전에 기준금리 상단에 대한 뭔가 또 새로운 스토리를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뭐 이제는 많이 얘기되는 70년대 80년대 그 하이퍼 인플레 때 그때 이후로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했지만 상단은 계속 낮아졌어요. 보면 왜 낮아졌지 않습니까? 쭉 낮아져다가 2017, 18 올릴 때 그때 3%좀 넘었을 때 그때 무역 분쟁 터져서 멈추고 근데 그걸 처음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에서 5.25 넘어가면은 물론 뭐 이제 절대 레벨이 5가 넘어가면 오면 괜찮고 5.25면은 문제가 생기고는 아니지만 예.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5.25가 되면은 이건 금융위기 때 수준인데 예, 하면서 심리적으로 예, 이제,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그 걱정을 했는데 일단 지금 뭐 그 천장을 깨면 안 되겠네요. 예, 그죠? 그런 인식이 그래도 5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근데 국내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금리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의외로 최근에 금통위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네. 이번 달 금통위 내일은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신지 이사님께서? 한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는 한국도 원래 그 빅스텝 50bp 인상 안 하다가 지난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 포함해서 50bp 이제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난해 8월부터 좀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 50을 하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역시 공식은 없는데 네.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 과거에 한 두 차례 정도에서 봤을 때 한 100pp 정도까지 역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뭐 과거 경험을 이제 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100pp 정도까지는 괜찮겠구나. 뭐 역전되면 곧 무슨 망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600pp는 괜찮겠구나 했는데 왜냐하면 역전이 되면은 이게 뭐 자본 유출 그래서 그렇죠. 원화가 약해지고 근데 또 한참 원화가 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원화가 약해지면은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국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하니까는 뭐 약간 우물겨자 묻기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꼭 따라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닌데 네. 예, 하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이 계속 이렇게 폭을 높여가면은 한국도 또 50을 혹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11월 금통위에서도 50bp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금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위에 있다가 약간 내려왔죠 이제 보면. 예, 그리고 국내 그 크레딧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 자금 경색, 뭐 소위 뭐 레고랜드 이런 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예, 그래서 있었는데. 50보다는 내일 금통에서는 25bp 전망이 좀 많아졌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3.25%가 되는데 그래서 국내 최종 기준금리 전망도 3.75 미국이 이제 오면은 우리는 4 또는 3.75가 아닐까 하다가 지금은 3.75에서 3.5 정도로 조금은 낮아져 있는 그런 낮아지네. 상태입니다. 보면은. 예. 네. 이게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고금리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올해 예. 채권 시장이 그 어떤 해보다도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채권 대학살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예, 예. 채권 시장 플레이들이 정말 혼란의 동안이었던 것 같은데 새해 채권 시장 혹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예, 그래서 내년은 일단 금리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올해보다는 추세적인 하향. 예, 네. 올해보다는 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뭐 모든 게 그렇죠. 방향도 중요한데 이제 그 기간과 뭐 각도나 폭이지 않겠습니까? 속도. 예, 네. 그렇는데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려면은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좀 형성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피벗이라고 하죠.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건 맞는데 이게 피벗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8월에는 피벗은 예. 인하 기대였죠. 이제 인하 전환. 기대, 예, 그쵸. 그러니까 내년에 언젠가는 인하를 할까의 기대였다가 그 이후로 근데 그게 많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냥 인상이 좀 줄기만 해도 다 피벗이다. 그것도 피벗이다. 예, 기대. 예. 그러고 지금 있는데. 방향 전환이니까 결국. 예. 그래서 인하 기대가 좀 확실히 되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내년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내년도 말 정도의 물가가 확실히 중앙은행의 목표인 앞자리가 3에서 2로 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게 확신이 생겨야지 인하 기대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금리가 이제 경기 둔화나 그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반영해서 내려는 갈 것 같은데 네. 속도나 각도가 조금 더딜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채권 시장에서는 따지는 게 장기물 채권 금리랑 단기물 채권 금리가 또 좀 다르죠. 금리가 다양하니까는. 예, 그래서 단기물 금리가 많이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소위 1년물, 3년물, 장기물까지 이렇게 쭉 있죠. 이제 보면. 그래서 단기물은 통화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고 장기물 10년물이나 그 이상은 경기나 이제 물가의 펀더멘털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라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단기물이 많이 내려가려면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게 조금 확신이 덜 선다면은 일단 경기는 대부분 다들 나빠진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장기물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이미 한국도 지금 이제 역전되고 있습니다. 10년물. 예. 그래서 저희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역전이 더 심화된다. 예. 네. 그럼 어쨌든 금리 추세로는 하향 안정이 되면 올해 보여줬던 독특했던 게 달러에 유례 없는 강세였잖아요. 예. 그래 킹 달러라는 별명까지 예. 붙었는데 예. 그럼 내년에는 이사님께서는 달러 환율은 좀 점차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예, 궁금합니다. 저희는 4분기 지금을 피크로 해서 조금 하향 안정된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네. 달러 원 환율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자체랑 그 다음에 달러 자체 고유한 내부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달러가 왜 강했냐 올해 그러면 첫 번째는 대부분 생각하시다시피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연준이 혼자 금리 많이 올렸어요. 이제 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심플하게 연준이 올리는 만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ECB나 BOJ나 같이 올리면은 상세가 되죠. 근데 ECB는 늦게 들어올리고 BOJ는 일본은 혼자 거꾸로 이제 완화한다니까 강했는데 그런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점차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 달러 자체가 강한 부분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는데 또 달러가 강한 게 통화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경기 매크로 측면에서 미국도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미국 외에 다른 쪽 그러니까 중국, 유럽 이쪽이 경기가 더 나쁘게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거죠. 누가 더 못났냐? 유럽이나 유럽이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박살나냐? 누가 더 맞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죠. 그 경기도 안 좋은데 전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물가 진짜 스태그예요. 거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미국 경기보다 유럽 경기가 더 나쁘니까 유럽 돈 가치가 유로가 떨어지니까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유로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BOJ는 혼자 완화한다니까 달러가 그냥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내년에는 조금 완화될 거라고 이제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원 이제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은 한국은 해외에서는 전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섰지만 그 올라선 바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수출이죠. 그렇죠. 예. 한국은 경제의 3분의 2가 수출입니다. 예. 근데 올해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8개월째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이나 개인으로 보면 8개월째 적자예요. 보면은 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물건은 팔아요. 수출은 하잖아요. 보면은 차도 팔고 배도 팔고 파는데 원자재를 다 수입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올랐으니까 빚지고 파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밑주고 파니까 원화의 돈 가치가 떨어지게
보는 거죠 이제 보면요.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요인은 무역 수지 적자인데 글쎄요 저희는 뭐 적어도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적자일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빨리 해소되려면은 적자를 만든 요인인 원래 원자재 가격 유가가 한 뭐 70, 60으로 떨어져 주든지 그러면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저희도 달러 원이 하향은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많이들 느끼시는 달러 원은 1,200원대에 주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400원 가니까 1,300원 떨어져도 와 떨어졌다 하는데 일반적인 1,200원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 해소가 좀 돼야지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제 그럼 거시경제적으로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밴드 구간은 내년 대략 어느 정도 밴드로 보고 계시는지? 내년 저희 하우스비는 지금 고점이고 내려는 가는데 1,200원대건 가려면은 내년도 뭐 하반기나 4분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좀 완만하게 내려갈 좀 것이다.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럼 1,300원 정도 보시는 거네요. 네. 네. 1,300원대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사실 저희 투자자분들이 물론 뭐 주식 물론 요 최근 좀 반등 조금 했지만 그 채권 투자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게 뭐 국공채.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은행채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그 전망?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자산 배분 이런 측면에서 올해 가장 수익이 좋았던 대체라고 하는 이제 원자재나 이런 쪽은 좀 내년에 수익이 낮아질 것 같고요. 전통 자산 주식 채권 중에서는 채권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선호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채권 투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주식은 상대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은 약간들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생소하시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가 내려가면 좋은가부터 약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가 방법이 만기 투자가 있는데 만기 투자는 금리가 높을 때 들어가서 그냥 만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받죠. 적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시는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금리가 높을 때 들어가서 내려가면은 캐피탈 게인 이제 그 소위 차익이 나죠.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는 갈 것 같은데 그 폭이 막 폭이 엄청나게 내려가려면 인하를 해야 돼요 보면은. 근데 인하를 안 할 조금 불확실하다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저희는 높아진 금리의 이자를 채권 투자의 기본은 이자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 은행 사실 예적금이랑 비슷하죠 이제 보면. 그러면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 예를 들면은 뭐 6개월 1년 안에 안 떼일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라는 채권들, 그거를 일단 이자를 취하시다가 뭐 금리가 내려 좀 갈 것 같으면 장기물 만기가 긴 채권을 사셔서 내려갈 때 캐피탈 게인을 약간 취하시는, 뭐 아니면 두 개 같이 나눠서 좀 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단기에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을 이제 뭐 국채나 은행채 뭐 이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국채보다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 투자에 또 그게 기간 프리미엄 쪽 올릴 수 있는데 기간 프리미엄 또는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만기가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는 채권에 이게 뭐 무슨 저희가 그 기초교육 기초 세미나에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근데 예를 들면 국채 1년물보다 크레딧물 1년물이 금리가 더 높죠. 왜냐하면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를 자기가 지겠다는 거니까. 근데 크레딧 안에서도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 채권이 여러 가지인데 그 경계선 뭐 예를 들면 은행채 말씀하셨는데 은행이 1년 안에 안 망하겠지. 근데 은행채는 뭐 국채 1년물은 4%를 주는데 은행채 1년물은 5%를 줘. 근데 이 은행이 1년 안에는 안 망할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런 채권 짧은 그리고 요즘 뭐 무슨 예금 뭐 통장 돌려 뭐 이렇게 롤링이라고 하나요?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왜냐하면 3개월 단위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일부랑 조금 장기로 내려갈 것 같다는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조금 장기 채권하고 같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 약간 궁금한 게 채권 애널리스트로도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작년까지는 주식이 정말 좋은 해였는데 올해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보니까 내년도 채권하기 좋은 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기에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내년도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이사님께서? 앞에 말씀하고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의견에서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채권의 메리트,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채권 가격이 이제 굉장히 싸진, 주식으로 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긴 상황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하우스의 연간 전망 키워드가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해서 혹시 그림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비티, 중력. 예, 예, 이게 저희 이제 그 리서치 야. 올해 11월 초에 나온 연간 전망인데요. 유치원 기준으로 만드신 예, 예. 네, 표지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알려진 말입니다. 또 오렌 비핀 어르신이 예전에 한번 하신 말씀인데 네. 그분 말씀 중에서는 좀 덜 알려진 얘기인데 금리는 중력이다. 예, 이게 뭐냐면 팬데믹 때는 금리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낮았을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캐시의 가치죠. 캐시의 가치가 낮으니까 다른 자산들이 다 반대로 또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가벼운 코인부터 부동산까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반대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보면. 그리고 아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금리가 여러 가지지만 기준금리들이 아마 특히 금융위에 체감하는 가장 높은 금리일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견디는 자산과 못 견디는 자산. 예. 그래서 그 견디는 자산 중에 하나가 뭐 질문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중에서도 뭐 단기가 좀 이자 캐시 뭐 인컴성 자산하고 일부 장기 채권으로 좀 견디다가 네. 예, 조금 이제 이게 내려갈 때는 주가도 같이 좀 반등 하겠지만은 이제 그때 가서는 장기물 금리가 낮아질 때 캐피탈 게인을 한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리가 참 올해 투자자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에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전망을 못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2월부터 이제 앉아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케이스는 사실 연간으로 올려봤자 뭐 2% 정도 맞습니다. 레벨이었는데 올해는 연간의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그게 내년에 과연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가 자산시장의 부양에 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급격하게 올린 게 침체에 더 쇼크를 줄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상보다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쟁이 있겠고요. 이제 네. 배경은 예. 그리고 말씀하신 내년에 이게 좋은 쪽이냐 안 좋은 쪽이냐 했을 때 이게 저희도 그래서 저희 전망에 이런 전망이 이제 그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크레딧 이벤트가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약간 생기고 있죠. 지금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데 그 항상 시장이 이제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걱정하는 이유가 제가 그 준비한 차트 하나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네. 뭐 시간이 지금 될지 모르는데 그 인상 끝에 약간의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제 보면은 예, 인상 끝에 그리고 피벗을 했는데 매크로가 소위 말하는 경기 사이클을 그렇게 했지만 뭔가 크레딧 이벤트가 터져서 인하로 바뀐 피벗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보면은 예, 지금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멕시코 데킬라 위기는 뭐였나요? 예, 이거는 90년대 95년 사이에. 예, 멕시코 이거는 뭐 연준의 그 앞에 올렸던 영향도 있고 멕시코 자체 내부적인 영향도 있는데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약한 골이었던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이게 태국과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까지 연결이 됐고 연쇄적으로.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이제 그 주가 파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크레딧 이벤트 신용 사건하고 시스템 리스크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LTCM 파산 같은 거죠. 파생 상품이 낀 거. 러시아가 디폴트 났을 때 다들 와 했는데 알고 보니까 LTCM이라는 그때 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만든 펀드가 러시아 국채를 파생 상품으로 하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파생 상품이니까 이게 마진콜이 나오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 영국 연기금 뭐 그러듯이. 그러니까 연준도 다시 이제 인하로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좀 괜찮아져서 다시 올렸더니 IT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2000년대 중반에 그린스펀 의장이 저렇게 너무 70년대도 그 볼커가 너무 올려서 다 죽어
다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90년대 나름 올렸다 내렸다 적게 올렸다 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약간 베이비 스텝으로 사상 처음으로 25씩만 계속 올렸는데 결국 그 끝은 예, 다들 아시는 금융위기인데 이것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파생 상품이 끼어서 사실 그때 터졌을 때 다들 몰랐죠. 저도 그랬어요. 뭐지 이게? 예, 파생 상품 모기지를 이렇게 파생 상품으로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꽤 몇 달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은 계속 인하 이제 제로금리 유지했는데 예. 좀 괜찮아져서 ECB가 금리를 2번 올렸는데 제일 약했던 남유럽에서 터져버리고 우리나라도 뭐 저런 5번 올리고 나니까 터져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리스크까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어디가 엮였고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졌을 때 부채가 늘어난 곳을 대부분 주목하게 되죠. 이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달러 빚을 많이 당긴 데들이 올릴 때 혹시 못 버티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이제 부채가 정부, 가계기업 이렇게 세 개 주체로 나누는데 민간 특히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이제 보면은 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가고 다른 나라는 줄어드는데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우리나라 크레딧 시장 결국 부동산이나 그 PF 관련된 쪽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가장 전망에 틀릴 수 있는 리스크 예, 그런 걸로 저희는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혹시나 이런 크레딧 이벤트 신용 사건이 이쪽에 좀 계속 생기는 걸 가장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길까봐. 네. 하여튼 뭐 이번에 레고 랜드부터 해가지고 신용이 완전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 취약성이 높아져 근데 이제 있는 거죠.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어떻게 안 좋은 건지에 대한 또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같이 모셔가지고 한번 모셔야겠는데. 한번 그냥 한번 네. 탈탈 털어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금리 관련 깊은 얘기를 들으니까 또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채권과 금리 이거 재밌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요. 네, 디테일한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예,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예.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축구 지금 저희 채팅창을 보니까 거의 중개소야. 이걸 그러니까 화면은 3%를 보고 있는데 네. 채팅창은 지금 축구 얘기가 하고 있어요. 네. 특히 또 일본이죠 지금. 일본은 그래서 독일, 예. 일본도 놓칠 수 네. 없죠. 야, 뭐 독일 차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지금 독일 차분하구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